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두 가지 발언으로 한반도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드에 10억 달러를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는 것과 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고 싶다는 건데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파장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일단 오늘 오전에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한 얘기부터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지난 25일에 이제 창건 기념일이었던 날 이제 사상 최대 규모의 화학 훈련을 한 이후에 나흘 만인데 오늘 발사의 배경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어젯밤부터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부터 그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유엔 안보리에서 외무부 장관 회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전적으로 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아무튼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하지 않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예상을 했지만 그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그 압박 정책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너무 거기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 어필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특이한 점은 그동안 미사일 발사를 할 때 좀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동해 바닷가에서 쏘았습니다. 그리고 좀 장거리 미사일, 중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황해도 지역에서 북한領土를 가로질러서 다시 또 동해 바다 쪽으로 쏘았고요. 초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동창리에서 남쪽으로 해서 이제 필리핀 앞으로 쏘았죠.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도 평안남도에서 쏘았어요. 네. 평안남도가 이제 북한의 어떤 그 핵심 시설들이 모여 있는 핵심 지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쐈다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신감이 있었을 수도 있다. 평안남도 지역에서 쏘아서 그 함경도를 건너서 이 동북쪽으로 쐈다고 하니까 지도를 좀 크게 보면 그 러시아 앞쪽으로 이렇게 쐈다라는 것이 되는데 강한 자신감이 있지 않고서야 평안남도에서 새로운 곳에서 쏘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두 가지 지금 분석이 있는데요. 기술적 미비점으로 수분 만에 71km 상공에서 폭발했다라는 분석이 있고 또 한 분석은 71km 상공쯤에서 일부러 폭발시켰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게 바로 평안남도에서 쐈으니까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쐈는데 그게 실수로 터질 리가 없다라는 분석이죠. 어쨌든 왜냐하면 그 미국이 그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공격할 것처럼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오늘은 어제 이제 틸러슨 그 장관과 더불어서 어떤 외무부 장관 회담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늘은 칼 빈슨 항공모함이 한국으로 들어온 날이에요. 오늘 오후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에 사전적으로 칼 빈슨 들어오면 칼 빈슨을 갖다가 수장시켜 버리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무기 체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인데 그러나 정말로 수장시킬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그 선을 북한이 좀 조절한 것은 아닌가라는 분석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 두 가지 이제 예측을 해주신 거잖아요. 기술적 미비점으로 인해 폭발했을 것이다. 아니면 일부러 중간에 폭발시켰을 것이다라는데 이미 지난 5일과 16일에도 미사일 발사 실패한 바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술적 미비점에 조금 무게를 둔다면 어떤 개량 작업이 순탄치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스커드 미사일 계열, 그리고 노동 미사일, 그리고 무수단 미사일 계열, 그리고 SLBM 북극성 계열이죠. 그리고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계열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북한이 중점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단거리 미사일의 고체 연료 개량 작업입니다. 지금은 액체 연료죠. 그것을 이제 무수단 미사일이다 이런 것들을 고체 연료로 개량하는 작업. 그리고 잠수함에서 발사를 하는 SLBM. 그리고 이제 미국 본토까지 직접 쏠 수 있는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북한에게 최고의 인질이 한국 아니겠습니까?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신속하게 쏠 수 있는 자산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이 킬체인이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를 핵 공격하려는 것을 미리 우리가 탐지하면 그 미사일 발사대를 먼저 깨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군사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킬체인을 무력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북한은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킬체인을 무력화하려면 신속하게 발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언제든지 버튼만 누르면 쏠 수 있는 고체 연료죠. 그래서 지금 오늘 폭발한 미사일도
중단거리 미사일을 고체 연료 개량 작업에서 실패한 것이다. 예. 라고 분석할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이제 4월 달에 쏘았던 미사일들이 그런 작업을 하다가 실패한 것들이에요. 그런 연속 선상에서 실패한 것이다라고는 뭐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 미사일 종류는 나오지 않았어요. 예.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현안에 많이 개입을 하고 또 북핵 해결에 박차를 또 가해 왔는데 트럼프 정부 취임 이후 이 100일 동안의 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그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선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를 굉장히 긴장시키게 하는 말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 그 동맹의 국가가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동맹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심지어는 그럴 경우에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까지도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막상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니까 우리의 그런 우려와는 다르게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을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 아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매티스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해외 강요직으로는 처음 해외 순방이었는데 한국을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이 왔었고 얼마 전에 막 펜스 부통령까지 한국을 왔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1차적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름이 있죠. 최고의 압박과 관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고요. 예. 거기서 지금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최대한 압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일 날 지금 유엔에서 그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그 틸러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만 일단 모든 국가들이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재고를 해라. 관계를 좀 이렇게 다 낮추고 때로는 이제 거의 북한을 고립시키는 그런 형태의 정책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은 사실은 중국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한테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정책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틸러슨 장관이 또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예. 그것을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의 가능성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28일 날 어저께죠. 바로 또 틸러슨 장관이 그 회의에서 얘기를 한 것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그것은 예. 이제 군사적인 조치를 포함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 가지 핵심적인 최대치 압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 하나 지금 더 우리가 덧붙여야 되는 것이 관여죠. 예. 관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관여는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거나 아니면은 뭐 북한의 체제 자체를 붕괴하는 것을 결코 미국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목표가 전혀 아니다. 미국의 목표는 북한을 어떻게든지 비핵화해서 아시아 태평양의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고 틸러슨 장관도 얘기했는데 북한이 아주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대화할 용의도 있다라고 관여의 정책의 분명한 목표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사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만한 발언들 계속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취임 100일 만에 주한미군에 배치한 사드 비용 우리 정부에 떠넘기려 하는 모습인데 이 부분의 의도나 배경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취임 이후에도 굉장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 말들이라는 것이 주로 우방국과 우호국을 긴장시키는 말들을 많이 했죠. 나토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보도했습니다만 아주 뭐 나토는 이미 시대착오적으로 뭐 거의 폐기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었고요. 아마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일단 우리가 그걸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저는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정책의 그 방향성을 보면 동맹을 맺긴 맺되 그 동맹의 비용은 부담은 당연히 그 동맹국이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깊이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기업을 오래 운영했던 사람의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주한미군이라는 것 자체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와 있는 거고 사드 포대는 그 주한미군을 보호를 해서 결국은 한국을 보호하는 그런 체제인데 이 비용은 그러면 한국이 내야 되지 않느냐. 뭐 그건 전부터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예. 것을
하필 이 타임에 했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 하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원래 약정도 지금 다 돼 있는 거고요. 소파 규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참모들이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당황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단 하나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식의 접근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비용 편익을 우선시하는 것, 가치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으로 나타날 겁니다. 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기간 중에도 이 동맹국들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 연말에 시작되는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좀 이러한 상황들을 유지를 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주한미군이 지금 한 28,000명 가량 주둔을 하고 있는데 그 주둔 비용이 1년에 한 2조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한 9,200억 원 정도 환율에 따라 조금 다른데 그 정도로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협상을 올 연말에 들어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할 때, 유세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나? 그 나라가 바로 부담을 하도록 해야지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당연히 예견됐던 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사드에 대해서 비용을 한국이 내야 되지 않느냐? 이미 우리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 기획관리참모부 장관의 약정서가 서명을 한 약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면은 그 약정서가 굉장히 그 강력한 권위를 가지는 약정서냐? 지금 우리 국회 인준까지 받은 FTA 조건을 개정하자, 폐기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한국 국방부의 차관복급 관리가 사인한 그 협정서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감이나 압박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그거 못 지키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크게 저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이제 질문하셨으니까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인상 압력을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카드로서 사드를 지금 먼저 던졌다. 네. 그러면 사드 비용을 그럼 애초 약정서대로 미국이 낼 테니까 여기에서 이 주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러면 당신네들이 내라. 또 이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당신네들이 내라. 즉 일시불로 줄 거냐 할부로 줄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사드를 도로 가지고 나가라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드는 북한의 핵을 막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그런 무기 체계예요. 특히나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을 막는 데는 아주 특효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스커드와 노동뿐이 아니에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그리고 무수단 미사일 이런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사드 레이더의 탐지 속도인 마 15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는 무수단 미사일 같은 것은 탐지를 할 수가 없어서 요격을 못합니다. 예. 사드 레이더의 탐지 각도인 120도 각도 밖에서 발사를 할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발견 못하니까 또 못 막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우리에게 정말로 핵 공격을 해야 될 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를 쏠까요? 아니죠. 네. 다른 무기체계가 많이 있는데. 예. 그러면 사드는 그 무기체계, 즉 무수단과 SLBM에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사드가 전부가 아닌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전부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미국에게 끌려다니면서 겁을 낼 필요는 없다. 예. 그러면 가지고 가라. 네. 가지고 가고 우리는 이것을 다 막을 수 있는 어떤 무기 체계를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던질 수 있는 그런 그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당연히 저는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그냥 사드 배치하는 것이 왜 미국의 국익이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예. 한반도에 사드가 있는 것은 미국의 국익이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대중국 군사 정책에 있어서 사드는 핵심적인 무기 체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자세를 바꿀 것이다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신 대표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한미 합의 사항이 담겨 있는 이 약정서의 효력이 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국방부는 지금 약정서는 있는데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상황이잖아요. 약정서 공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약정서가 군사 기밀로 분리돼 있죠. 예. 분류돼 있죠. 그래서 정말 필요하면은 공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우리 국방부 측도 그렇고 미국 측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이런 약정서의 존재 자체를 얘기를 했고 그 약정서의 핵심 내용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소파 규정 5조에 따라서 네. 부지는 이제 한국이
제공을 하고 모든 운영 비용, 배치 비용은 미국이 제공한다라고 그렇죠. 지금 예. 그렇게 협의가 돼 있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배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로이터 통신이랑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다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100일이라는 건 미국 정치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자신이 이제 처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정책을 해왔나라는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전체 기자회견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잘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 어떤 행정부나 대통령보다 자기가 100일 동안 많은 일을 이뤘고 그것은 자기가 대선 때 얘기했던 공약들을 많은 부분 지켜나갔다라는 얘기,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한국 문제까지 와서 사드와 FTA 문제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늘 비용을 지금 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이제 한국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뭐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관계도 좀 확인을 분명히 해봐야 되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이걸 통보를 했다.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인폼을 했다라고 했는데 네. 우리 측에서는 전혀 받은 게 없습니다. 그 예. 외교부랑 지금 다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트럼프 그 대통령의 스타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시온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이 문제를 바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이 무슨 의중을 갖고 했냐 했더니 좀 당황하면서 즉답을 피했고요. 예. 그리고 우리 윤병세 장관이랑 틸러슨 장관이 또 유엔에서 만났죠. 그래서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하는데 지금 무슨 답이 오고 왔는지는 알려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비용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비용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말로 앞으로 진짜 이런 식으로 비용을 내라라고 할지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예. 우리 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소파 규정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날 수 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적절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에서 좀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제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결국엔 아쉬운 쪽은 미국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좀 직접 해명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 저는 뭐 해명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해명을 하는 것은 트럼프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 사실 뭐 좀 터프하게 이야기하면 아니면 말고 식의 행태를 그동안 좀 보여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굳이 해명하지는 않는다. 예. 그런데 답답한 쪽은 사실은 미국이다라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말 이 사드라는 무기 체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또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겨냥하고 있는 무기 체계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그런 여러 가지 체계와 기지의 위치, 그리고 미국의 MD 시스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미국의 MD 시스템이 앞으로 발전할 방향들, 방향성, 그리고 그 규모, 그까지 다 이해를 한다면 한국에 반드시 사드 레이더를 갖다 놔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전제는 이래요. 미국이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한다. 중국의 영향력이 동북아 지역에서 확산되는 것을 거북해 한다. 라는 전제가 되어 있으면 미국은 이 사드 배치를 반드시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동북아 어떤 그 영향력을 뭐 인정한다. 한반도 정도는 우리는 뭐 그 인정한다라고 미국이 물러서 버리면은 사실은 또 사드에 대해서 미국이 갑이 돼 버리죠. 왜냐? 우리는 지금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꺼려 한다. 그래서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갑입니다. 예. 사드 문제에 있어서는 그걸 우리 입장을 잘 직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린 줄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미국의 MD 시스템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여기에서 사드의 레이더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뭔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미국 정부의 의도대로 끌려갈 필요는 없다. 좀 자신 있게 협상을 할
우리 입장도 있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될 텐데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방한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미 FTA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는 있는데 종료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펜스 부통령이 와서 얘기를 할 때는 재검토나 개정을 얘기를 했었죠. 예. 근데 이번에 그 또 같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예 폐기 그리고 재협상을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100일 공약 중에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FTA가 분명히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양자 간 무역 불균형 협정은 개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처음 밝힌 6대 국정과제의 3번째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는 이미 재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기를 그 다음은 이제 한미 FTA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양자 간 무역 협상 중에 제일 큰 것이 한미 FTA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미국에 우리가 연간 한 60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보고 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공정하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대선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 표현이 굉장히 좀 거칠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아는 거고요. 왜냐하면 펜스 대통령도 와서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5년간 이제 5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5년간 한국이 흑자를 많이 받고 그리고 좀 미국이 힘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자. 그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뭐 재검토의 가능성은 보통 5년 지나면 한번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뭐 폐지를 하겠다. 근데 이것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협상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끝까지 몰아붙이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을 썼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던지고 그다음에 최대한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FTA는 앞으로도 분명히 재논의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